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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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두꺼봐 80년 후반기, 81년 상반기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고, 이렇게 운동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그 세대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숙제였죠. 박정희 정권이 지났는데 5.18 광주 학살이 있고 전두환 시대가 오고 전남대 학생들의 좀 후배들 쪽에서도 이제 모임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 한참 후에 들었어. 7월 달이면. 82년도 여름에 청년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보다. 금태영 집에서는 그때 협곡에서 하는 거였어. 예. 그때가 포도철이었을 거야 아마. 82년 8월 15일 날 김정한 씨가 나랑 어디 가자고 그래서 양평 가평에 있는 동막 동막에 가니까 한 40명 정도가 왔는데 여자는 나 혼자였고 우리가 청년운동을 하자. 청년단체 하나 만들자. 이범영이랑 연성수하고 며치가 이제 의로하고 며치가 이제 응암도까지 오더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선도투쟁을 해야지 이게 정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지. 83년 여름 정도 이제 대략 이틀 이제 접했죠. 그래서 최민아하고 둘이 인천 산선에 있는 김금태 선배 잡자 끌고 나오자. 그래야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김금태 선배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민청년을 띄운 거죠. 어쨌든 근태영이 최상의 카드였지. 근태영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 쪽 중심으로 간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쫙 빠진 거지. 처음에는 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그 집행위원회가 초전 박살 날 거를 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는 이미 이제 잠수하면서 활동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일진, 이진을 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진은 하여간 창립만 제대로 하면 성공이다. 짙은 어둠과 수많은 정보기관원들의 감시를 뚫고 1983년 9월 30일 저녁 학생운동 출신 청년들이 선도적 정치투쟁을 담당할 공개조직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도남동 상지회관에서 출범시켰다. 모두 구속될 각오로, 민주두꺼비가 될 각오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투신과 희생으로 거대한 뱀을 무너뜨리는 것이 두꺼비 정신이다. 광주 항쟁의 희생이 두꺼비의 희생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믿었다. 두 가지 생각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어릴 때 놀 때 이렇게 흙에다 덮어가지고 손에다 이러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은 헌집이고 이거 새집을 바꿔야 한다. 그게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두꺼비는 자기 새끼를 베면 그 독사한테 가요. 일부러 독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독사를 약 올려서 독사가 자기를 잡아먹게 만들어.
그러면 잡아먹으면 두꺼비 어미도 죽지만 그 독사를 영양분으로 해서 새끼가 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공개운동의 취지랑 딱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녹두장군부터 해서 우리가 독립투사들과 민주화운동을 하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들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글씨는 안 써 있잖아. 네, 글씨는 민청년이 쓰는 거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술적으로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그 전두환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우리를 탄압하게 만들어서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끝장이 날 거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한 거였죠. 근데 이제 창립 전날 이거 500장을 찍었어. 그래서 진영이하고 나하고 저기서 밀고 찍고 500장을 하룻밤에 500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창립 때 가져가서 그 몽땅 뺏겼어요. 공개 조직으로 출범한 민청년의 첫 번째 투쟁 슬로건은 광주였다. 그 어떤 단체도 공개적으로 열지 못했던 광주항쟁 기념식. 민청년 창립 7개월을 조금 넘긴 1984년 5월 14일 광주 민중항쟁 이후 처음으로 항쟁의 현장 광주에서 거행했다. 버스 2대로 광주에 처음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안기부하고 기관원들이 이제 계속 그 집차로 그 관계 기관에서 저 광주까지 따라왔어요. 광주 시민이 접근을 못하도록 아주 정말로 그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망월동 묘지를 만들어놔 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당시에는 전부 논밭이었어요. 길도 없고 그래서 버스가 가는 길이 없어서 뚝방길 그 길로 이제 차가 가서 돌고 해가지고 길이 제대로 없어서 돌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망월동까지 갔어요. 5.18이 일어나고 나서 망월동 참배를 김근태 의장을 위시로 해서 민청년 회원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거기를 84년 5월 14일인가 그때 이제 가게 되죠. 그 광주 항쟁에 관한 추모시 그거를 처음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진원구 탄 사람이 김영란 씨인가? 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집회하면서 그동안 그 광주 항쟁으로 억눌렸던 마음들이 많이 풀어졌고, 그렇게 열기가 모아져 가지고 이제 그 시위 하려고 그러다가 경찰들이 막으니까 서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무사기원 시켜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종로쯤 가서 저쪽이 그 약속을 어겼죠. 그러니까 여러 명 연행됐고 이경훈 씨가 그때 아마 빠져가 주선했을 거예요. 민청년 창립투쟁의 성공은 광주항쟁 이후 위축된 부문운동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공개운동이 본격화되고 부문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여성, 언론인, 문화예술인, 지식인 등 부문별 공개단체들이 앞다퉈 창립했고 전북, 광주, 인천 등 지역의 단체 창립에도 큰 힘이 되었다. 일단은 민청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치투쟁 조직이었다는 건데요. 뭔가 절제된 한도가 있는 노선을 제시해야만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쟁해야 되는 당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냐, 대중들에게, 국민 대중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민청년이 뜨기 전에는 학생운동이 그 대중적 그 공개 투쟁을 안 했잖아요. 전체적인 사회의 그 투쟁력을 보양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 게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학생, 노동, 농민, 여성, 빈민 등 각 부문 민주화운동 소식과 정세 분석을 공유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은 창립 이듬해인 84년 3월 정세 분석을 담은 간행물 민주화의 길을 창간한다. 민주화의 길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세 분석의 안목을 길러주는 지침서가 되었다. 그 소위 민주화 길이 만들어지면서 민주화 길이 각 대학에 뿌려지면서 이런 선전 매체의 중요함, 선전 매체의 파급력이 굉장히 굉장히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팜플렛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글 중에서 한 개의 창과 두 개의 방패인가? 그게 첫 번째 쓴 것 아니야. 그게 이제 대학사에 많이 이제 유포되고 이제 근데 집필은 내가 한 거로 돼 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실제로 쓴 거는 의로가 이제 내용은 의로가 주로 채우고 대외적으로 이제 그 책임질 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로. 각자 이제 그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맡은 거 쓰고 조사하고 그리고 글 받아오면 그걸 검토하고 자치직 같은 데서 돌아다니다 보고. 민청년에서 한 기관지가 민주화의 길, 그건 이제 이론지, 정론지 이런 거였고, 민중신문은 말 그대로 신문.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제 특별히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빈민운동에 관한 소식들을 전부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민주화운동, 쉽게 말하면 데모하고 시위하고 투쟁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으로 양면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했다, 혹은 뭐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신문에 사진이 한두 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실제로 찍어야 되잖아.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인화도 저희 가서 못 하는 거야. 사진관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길이라 민중신문을 배포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제 저한테 저기를 주더라고요. 김성환 의장이. 뭘 주냐면 미납 뭐죠? 저기 하면 이제 인쇄소를 소개해서 갔죠. 인쇄소를 갔는데 세진 은경이 가자마자 돈부터 내래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빚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황당하더만.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쫙 깔려 있지. 어떻게 갖고 나왔어? 그러면 뭐 자전거에다 끌고 나가는 거지, 배달꾼처럼.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저희 배달하는 아저씨들. 지금도 가보면 을지로랑 충무로 가면은 종이 날르고 하는 아저씨들. 그러니까 민주화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론이 분화되기 이전에 논의한 어떤 그 토대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귀한 부분이 많다고 좀 봐요. 이제 한 개의 칼, 두 개의 방패라는 이름의 논설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초기 민청년 운동론의 일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한 개의 칼이라는 것은 대중노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 대중의 편에 서서 대중성을 확보한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방패인데, 방패는 조직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탄압이나 시련에 견딜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 현장 대중과 굳은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데서 알 수 있듯이 민청년의 의상은 공개적인 정치 투쟁 단체로 간주되고 있었어요. 고난을 감수하는 선도적 정치 투쟁. 그 당시 영어로는 그래서 선도2라는 그런 약자로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이러한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긴장이 조성이 되고, 그런 정치적 긴장 속에서 그 다음 단계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민주화의 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온갖 이제 백가쟁명이 되는데, 거기에 어쨌든 CNP 논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청년운동론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기폭제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때 이제 CNP 논쟁이 한참 붙고 뭐 하면서 입장 정리들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달라지잖아. 지금 나오냐.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글도 다 바뀌어져.
상당히 그게 잘 됐어요. 일단은 이제 운동론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성 단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당시에 주요한 이슈였던 다른 부문운동들,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 다음에 다른 그 빈민운동, 이런 부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여성 단체들이 그거를 정치 이슈화해서 싸우는 거를 되게 꺼려했어요. 그때 당시에. 절대로 이제 그 앞줄에 서질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단체장들을 앞줄에 세우는 거를 또 이제 어떻게든 강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봉에 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연대해서 그 현수막 들고 같이 가서 항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여성부 회원들이 이제 많이 희생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민청년은 노동자, 학생, 청년이 중심되는 노학청연대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와 같은 격렬한 학생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민청년은 시민에게 학생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선전전에 집중했다. 근데 그 당시 하여튼 그래도 민청년이 제일 선도였고, 민청년 안에서도 우리가 그 기동력이 제일 셌어. 그러니까 민청년이 다양한 택을 구사했었는데, 그러니까 플랜카드에다가 이제 저기 뭐냐, 책받침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단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실제로는 광주 이후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미 문화원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간 건 하나의 충격이었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금기시됐던 거 터부를 이제 깨트린 거였단 말이죠. 그 목소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의 목소리로 함몰되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민청년 차원에서 이제 아주 프로를 했던 거죠. 격렬해진 학생운동에 이어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있었다. 민청년은 노학청 연대 활동을 통해 민족 민주운동의 투쟁을 폭넓게 확산해 나갔다. 그러나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낀 전두환 정권은 민청년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배후로 지목해 집중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85년도 되면서부터 서서히 구속되기 시작을 했죠. 김근태 선배 잡혀갔던 얘기 듣고 그 이제 집행부는 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최민아 형하고 김희상 대변인이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도 나는 사무실 지키고 있었죠.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만연행돼서 특히 남영동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민청년 같은 동지들 사이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걸음을 잘 못 걷고 이렇게 끌더라고. 발을 반쪽이 됐어요, 사람이.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한테 자기 고문 받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에는 무슨 고문을 당하고 이걸 얘기했어요.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결혼식 올렸는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출동을 했었어요. 이게 말하면 뭐 안기부, 뭐 보안사, 묘시경, 뭐 치안본부 대응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출입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얼굴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설마 결혼한 사람을 잡아가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호텔에서부터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내려온 차에 이제 뒷좌석에 앉고 우리 양쪽에 이제 형사들이 앉고 그 앞좌석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앉아서 그 톨게이트에서 두 사람 내려놓고 나는 바로 이제 남영동으로
갔죠. (1985년 12월) 민청년 구속자 가족을 중심으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를 창립했다. 주로 양심수의 어머니와 부인들인 대다수 여성으로 구성된 민가협은 구속자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활동했다. 85년 9월 26일부터 이제 해가지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규합되고 이제 뜻을 같이 한 거죠. 민가협이라는 걸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런 합의를 받고 그 창립이 12월 12일. 싸움을 하면서 이게 민청년만 고문받거나 민청년만 잡혀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잡혀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투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만들었죠. 내 아들의 석방, 내 남편의 석방이 아니다. 진정한 석방을 하려면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가협은 80년 투쟁에 있어서 민청년이 만들어내던 최고의 조직적 성과고 또 하나의 두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은 학원안정법 제정을 추진하며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민청년은 국가의 조직적 폭력에 맞서 고문공대위를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폭넓은 전선을 구축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안기부 요원이 2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건물 위로.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연탄집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연탄집게를 막 휘두르면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오느냐라고 아글아글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불이 나게 내려가면서 건물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두 명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를 어떻게 가야 되나 굉장히 긴장되었죠. 공개 정치투쟁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응?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냐. 사무실 오픈투쟁, 사무실 사수투쟁,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사무실을 오픈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사실은 운동의 중심이 된 거죠. 코어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연대의 코어. 태초에 태어난 살아간다는 아픔 살아간다는 기쁨 노학청 연대 시위라 그러죠. 학생 그룹들하고 사인을 정하는 거죠. 그때 사인은 몇 시경에 하는데 그리고 딱 그 조직교한테 전부 동원 내용을 내려주고 이제 그쪽 모여라. 현수막이 내려오고 유인물이 내려오면은 한다. 그런 사인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딱 뛰어 올라갔는데 이렇게 발 하나 팔만 올라가고 못 올라치는 거예요. 종로서에 가니까 뭐 엄청 모였어요. 이게 학생들이 그냥 바닥에 전부 일반인들 와가지고. 엄영형 있을 때 저걸 많이 했어. 가투를. 지금 여기 홍대시장 있잖아. 거기 가서도 막 한 50명씩 모여갖고 으쓱으쓱 데모하다가 유물 쫙 뿌리고 거기 그 다음에 저쪽 수유리 그 수십 명이 딱 모여갖고 꽉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뛰는 거야. 그런 걸 했어.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 민청년은 고문 공대회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리는 데 앞장섰고 전국적인 규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열기가 개헌투쟁과 결합하여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화라산처럼 터져나온 6월 민주항쟁의 한복판에 민청년이 서 있었다. 이제 박종철 그 추도사, 내가 첫 번째 쓴 기사가 추도사예요. 그러니까 딴 데 나온 추도사는 하고 다른 게 이제 조금 강조했었던 거는 딴 데는 그냥 그 불쌍한 고문의 피해자로 썼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동지의 측면,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다가 그렇게 했었다. 이제 그렇게 그 승계평이 좋았다고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민정당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 의원을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출근을 하니까 명동 일대가 다 완전히 경찰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상업은행 사거리에서 명동성당 그 사이에서 순전히 넥타이를 맨 그 은행원들, 그다음에 그 주변의 직장인들, 증권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쫙 둘러싸가지고 500명 정도가 길에 주저앉아서 연좌농성을 했죠. 호언철폐, 독재타독, 화이트 칼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명동에서 데모를 했다. 이렇게 그 사거리에 앉으니까 의외로 뭐 순식간에 그 명동성당 입구까지 꽉 들어찼어요. 우리는 그때 60대는 거의 정말로 선정국은 거의 밤을 샜어. 거의 하고 낮에는 저하고 밤에는 쓰고 또 제작하고 막 거의 정말 정신을 다했어. 고개 들어 웃어본다. 하늘 아래 살아감으로. 전국민족 항쟁이었던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이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 복권, 양심수 석방 등 부분적 민주화를 약속하는 6.29 선언이 나왔다. 이 조치로 김근태 의장을 제외한 장영달, 김병곤 등 민청년 간부들이 모두 석방되거나 수배 해제가 되어 공기활동이 가능해졌다. 7월달 병곤형 나오시면서 조직이 상당히 정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게 청년운동을 새롭게 좀 정리를 하고 병곤형이 강연 다니시고 막 있다고. 활동을 했고 87년 대선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6월 항쟁은 말하자면 한국 현대사에서 그렇지만 민청년에서도 커다란 봉우리죠. 그러니까 83년에 어떤 광주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꼬무락꼬무락 이제 모이기 시작했던 게 6월 항쟁이 큰 봉우리를 이루면서 올라갔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으로 전국은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단일화 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 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화 운동권은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비지, 후보 단일화를 일컫는 후단, 독자 후보를 내자는 독후, 이렇게 세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민청년은 11월 2일 영등포 성문박 교회에서 회원총회를 열어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대선 대응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붙여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제야의 막판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김 단일화는 무산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당선이 확정되었다.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좌절했다. 유월항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하고 뿌듯한 것은 잠시이고 긴 좌절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공개적인 활동이라든가 정치활동 이런 게 다 가능해지고 막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민청년의 선도적 정치투쟁이 별로 더 이상 요청되지 않는 정치 정세가 된 거죠.
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회복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것이 지금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딱딱 연결이 안 되는 게 우리 머릿속 생각하고 실제의 사회의 일의 진행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민청년 자체를 강력한 투쟁 조직으로 이걸 바꾸자. 표결이 붙였는데 부결이 됐어. 궁여지책으로 단일화해라 하고 끝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비판적 지지인데 해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죠. 노태우 당선이 확실해지던 중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이 발견되었다. 김병곤 민청년 부의장은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을 점거했다. 김병곤 부의장은 시민과 함께 농성하며 농성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며 2박 3일간의 투쟁을 이끌었다. 이제 그날 대선 날인데 이제 민통연에서 조를 짜서 그 선거 감시를 하게 됐어요. 연락이 와서 그 구로구청에 투표함이 지금 시비가 됐다. 투표함을 이제 에워싸고 이제 지키고 있는 거야. 표를 집어넣어서 부정투표함을 만드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거지. 이제 시민들이 훨씬 더 구로 구민들이 또 많이 구청에 몰려들고 노태우의 당선이라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투쟁의 불씨를 살려내려 몸을 던졌지만 결국 강목과 최루탄으로 무장한 경찰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김병곤 부의장은 총책임자로서 구속되었다. 모여있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도 함께 구속되었다.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내가 현장 관리를 맡아야겠다. 김병곤 정책실 차장이 이제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야 됐어. 김병곤 부의장은 수감 중 감옥에서 위암이 발병했고 1990년 12월 영면하였다. 하늘 아래 살아감으로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나무는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지.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그 못을 빼도 그 못 흔적은 영원한 거란 말이야. 흐릿해지긴 할 망정. 근태형도 그런 고문을 당하고 흔적은 평생 간 거란 말이야. 나 역시 거기에서 그런 고문. 이미 나는 이미 글쓰기 자체가 고문이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고문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뭐 구타나 무고문이나 또 다른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고문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수치스럽고 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광기가 발동했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그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은 나한테는 그런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 글을 내가 그래서 내가 또 쓰다가는 또 비슷한 일이 나지 않을까. 내 마음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1987년의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민중운동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민청년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9차 총회에서 6월 항쟁 이후 열린 대중운동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선도적 정치투쟁 조직에서 청년대중 운동조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의는 동서울 민청년, 남서울 민청년,
북서울 민청년 결성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역으로 다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성수공단 쪽에 동서울 민청년, 영등포 쪽 공단 쪽에 남서울 민청년, 그 다음에 이제 도심부에 사무직 노동자들인 게 북서울 민청년. 처음에 3개를 제가 성수동으로 가서 동서울 민청년을 조직을 하고 그 택시 기사분이 또 분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우리 농성하고 또 안암전장가 거기 또 노동에 터져서 또 거기 가서 우리 지원 투쟁을 하고 안암산으로 난민청도 이제 활동이 잘 됐고 또 북민청도 직장노동 나중에 이제 직장 단위로 이제 편제가 되면서 다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성남도 생기고 안양도 생기고 막 이렇게 더 넓혀지고 하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내가 그 동천 그 시장 안에다가 사무실 내고 그때 이제 사람 많이 왔어. 그래도 보조시 사무실 내놓고 하니까 성남시청 앞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민청년을 함부로 유월항쟁 이후에는 그런 이제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성남 민청년의 활동했던 창립대에 참여했던 김기설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김기설이라는 친구가 성남 민청년 활동하다가 전민련으로 가서 그 사회부장으로 하다가 노태우 때 그 서강대에서 분신한 김기설 씨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지금 기설이가 지금 분신을 하겠다고 제가 쓰던 레포트 용지를 놔뒀었는데 나름대로 유서를 쓰고 나간 거고 나가서 오랜만인데 술 한잔 하자. 우리 살아서 싸워야지.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어제 본인이 그러겠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전화 한 번만 걸겠다는 거야. 따라가 봤는데 없더라고. 연대를 다 뒤졌어요. 거의. 근데 못 찾았었고 서강대에서 이제 분신했다라고 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기설이 분신하고 나서 저도 실은 뭐 정신줄 놓고 살았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 나서 그냥 연대에 뛰어가기도 하고 마음 잡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네. 저희 민직청에 처음 청년운동으로 가입을 해서 한 기에 많을 때는 20명 정도. 어떻게 보면 전선운동으로 역할을 또 하려면 한창협이라는 어쨌든 저희처럼 목표를 가졌던 데는 많이 없었던 싶어요. 아예 사무직 노동운동의 내 청년 대열을 저희는 실제로 조직해서 그 조직을 원래 민청년이 지향했던 한국사회 자주민주 통일운동을 위한 청년운동 청년들이 공부를 하자 성과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유월항쟁 이후에 생긴 일들이에요. 1992년 민청년은 시대적 소임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해소하기로 결의했다. 민청년은 전국 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거쳐 한국청년 단체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어지며 보다 다양한 시민운동에 파도를 일으켰다. 그런 과정과 전체 이제 한국 전선운동의 발전 상황에서 민청년이 예전에 했던 역할들이 한창협에 많이 전국연합이 그때 많이 이제 실제 생기고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선운동이 상설화되는 과정에서 한창협은 그러니까 전국의 청년을 다 모아서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고육주책으로 민청년 해소를 결정하죠. 민청년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구별되는 거는 그 대중 노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운동화, 대중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노선에 의해서 그 민청년이 그 흘러가면서 민청년은 사실은 투쟁 조직이 아니라 대중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조직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88년 1월 30일 날 이제 상근 출근을 지역 운동이 국본 조직이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민통년도 지역 조직을 또 만든 거거든요. 서민통 국본 국민운동본부 성동구 지부는 같이 했고 동민청 김병태 위원장님이
국본위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또 지역은 대중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밑빠진 독처럼 결과적으로 23년 있었던 거거든요. 23년 있으셨어요? 네, 23년을 책임질 마지막 사람이 저니까 주로 활동이 그런 활동이죠. 이제 소지역 전선 활동, 사업장 지원하고, 그때 이제 철거 투쟁 이런 거 지원하고, 신생 노조 조직 사업 이런 거 지원하고, 뭐 중앙에 그때 이제 반민정당 투쟁하면 그런 거 지원하고, 돌아가려고 해봤더니 이게 돌아갈 길도 없더라고. 23년 그 세월이 그러니까 돌아갈 길도 이미 길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야죠. 네, 가던 길 뭐. 아프기도 기쁘기도 살신성인의 두꺼비 정신으로 냉혹한 독재의 어둠을 온몸으로 밀어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새로운 시대는 선물처럼 그저 오지 않았다. 청년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는 서서히 뿌리내렸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때 당시에.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다 잡혀가서 이제 감옥 안에서 끝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숙식만 해결된다면 뭐 24시간 뭐 몇 년을 학교에서 제 또래들이 유물을 뿌리고 도서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각자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감옥 가는 친구들, 뭐 사고로 죽는 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광주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사실은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각오나 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사실은 저 같은 이 겁쟁이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민청을 통해 가지고 근태 선배라든가 등등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참 그런 측면에서는 참 복받은 편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이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살아간다. 저런 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조금 더 우리도 우리나라한테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게 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했던 동지들은 지금도 한없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했던 동지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고 또 살아있습니다. 새끼를 품고 있던 두꺼비는 이제 모두의 것이다. 민청년으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광장에서 마을로 퍼져나갔다. 탄압과 폭정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민청년은 언제라도 어디서든 나타날 것이다. 골목의 귀퉁이에서, 청소년의 손끝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리라. 참 저런 양반들 같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큰 참 행운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예요. 그때처럼 좋았던 시절은 없어요. 제 인생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고 갔다 와서 이범영 선배, 김근태 선배한테 콧귀에서 민청년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다시 돌아간다면 뭐 정말 망설임 없이 다시 거기에 뛰어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김근태, 살아있는 이범영과 함께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막 그 절망적이지 않았던 게 그 든든한 울타리였어. 민청년 식구라는 게 재근이를 중심으로 해서 참 든든한 울타리였어. 그래서 설마 이제 내가 힘든데 쟤네들이 이제 모른 척 할 리는 없을 거 아닌 게 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덜 무서웠어. 덜 무서웠어. 그때는 전부 다 나한테는 가족이었어. 한 번도 그 애들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족이었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그대가 영원한 청춘이다.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들의 젊은 날. 함께해서 행복했다. 우리 민청년. 죽어도 죽지 않으리라. 끝마무리에는 좀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노는 것도 신나게 놀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하시고 파이팅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선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에 대해서 파이팅! 파이팅! 끝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